처절한 사투 끝에 최강의 상현 코쿠시보를 쓰러뜨린 규살대. 하지만 도곡마을에서 활약한 토키토 무이치로와 시나즈가와 게네는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탄지로는 그들의 죽음에 매우 슬퍼했으나 죽어간 이들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키부츠지 무잔을 쓰러뜨리는 것, 그것이 모두의 소망임을 알기에 설령 해의 호흡을 온전히 물려받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라 할지라도 사실 탄지로는 센주로의 편지에서 히노카미카구라는 13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지로는 12가지의 형태만 알고 있었죠. 그래도 모두를 위해 기필코 무잔을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하며 탄지로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지휘부. 그들은 타마요가 더 버티기 어려워하자 무잔이 부활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살대원들이 무잔에게 도착하기 시작했죠. 키리아는 서둘러 대기 명령을 내렸지만 대원들은 부활한 무잔에 의해 순식간에 회복을 위한 먹잇감이 되어버리며 전멸하게 됩니다. 1000년 넘게 살아온 무잔은 음식의 맛에 대한 감각도 점점 무뎌지고 있었으나 굶주리고 있었던 지금의 식사는 실로 맛있었다고 말하며 혈귀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냈고 타마요와 독대의 시간을 가집니다. 타마요가 준비한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이 결국 통하지 않았다며 무잔이 비웃자 타마요는 오늘 반드시 그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무잔은 이제껏 수백 명의 인간이 그런 소리를 마구 내뱉었지만 그게 이루어진 적은 결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타마요는 자신의 마지막을 느꼈을까요? 애처롭게 눈물을 보이며 남편과 자식을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이에 무잔은 죽어서 자신이 죽인 가족 곁으로 가라고 답하며 그녀를 조롱한 뒤 머리를 터뜨리고 먹어치우게 됩니다. 한편 타마요의 죽음을 느낀 유시로는 큰 충격과 함께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고 무잔은 계속해서 귀살대원들을 학살해갔죠. 키리아는 계속해서 철수를 지시했지만 무지막지한 무잔의 속도를 방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기유를 찾아보았으나 반대 방향에 있어 지원을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무잔이 몸을 회복해가는 것에 키리아는 타마요의 희생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곧 주변 귀살대원들을 모두 정리한 무잔은 선언합니다. 오늘 밤 모든 혈귀 사냥꾼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키리아는 많은 이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자신의 지휘 탓이라 여기고 모두가 수백 년 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자신 때문에 허사가 될 거란 생각에 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쿠이나가 뺨싸다구를 갈기며 키리아가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키리아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두의 목숨을 짊어진다는 중압감과 고통, 그리고 이를 감내해왔던 선대 당주들의 책임감을 말이죠. 그리고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 줄을 포함한 모든 귀살대에 어셈블을 지시했죠. 귀멸의 칼날 엔드게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에 까마귀들은 무잔이 부활했다는 소식과 함께 키리아의 어셈블 지시를 알렸고 리츠리와 오바나이도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오바나이는 다른 대원들이 잇따라 상현을 격파하고 있으나 자신은 나킴의 혈기술에 발목이 잡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초조했습니다. 다른 주어와의 합류도 나키메를 처리하지 않는 한 저지당할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곧 나키메는 비파를 켜 무잔을 이동시켰습니다. 바로 탄지로가 있는 곳으로 말이죠. 드디어 가족의 원수 무잔과 대치한 탄지로. 탄지로는 상기합니다. 죽어간 가족들, 혈귀가 된 누이 동생, 그리고 함께 싸우다 죽은 동료들. 이에 탄지로는 더욱 굳게 일운도를 지고 분노한 표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고참 기둥이자 사형인 기유가 냉정함을 유지하고자 탄지로를 진정시켰죠. 하지만 기유 또한 혈귀에게 죽은 누이와 벗, 동료들이 있기에 탄지로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무잔이 끈질기다고 말하며 입을 떼는데 그는 이제껏 인간들이 자신에게 해온 말들을 나열합니다. 부모의 원수, 자식의 원수, 형제의 원수, 그들을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말하며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들이 정말로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과 별개로 너희는 살아남았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는
과거 조합구텐 이상의 뻔뻔함을 보였죠. 그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생물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 바람, 산의 둔화, 대지의 진동. 이것들로 비롯된 자연재해로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보통 그것에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을 자연재해와 동일시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혈기사냥꾼을 정신병자 집단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과 행복을 빼앗아 왔음에도 조금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는 뻔뻔함. 그런 한 생물의 모습에 탄지로는 처음으로 뱃속 밑바닥까지 혐오가 소용돌이 치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무잔을 향해 입을 뗍니다. 그는 존재해선 안 되는 생물이라고. 이어서 탄지로는 현재 무잔에 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합니다. 목의 약점을 극복한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선 태양 밑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금 당장 쓰러뜨릴 방법은 없었죠. 탄지로는 키리아가 보낸 지령대로 모두가 도착하길 기다리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무잔을 상대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 그게 탄지로가 분석한 현재 상황이었죠. 하지만 곧 가공할 만한 속도와 공격의 넓이로 무잔이 공격해왔습니다. 기유는 잔잔한 물결로 탄지로는 감각만으로 간신히 피할 수 있었죠. 그때 탄지로가 특수의 틈새를 뚫고 피해내며 무잔에게 파고들 수 있었고 할만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헬귀 지도를 상대로 오만이었음을 보여주듯 곧 무잔의 촉수가 순식간에 탄지로의 눈을 앗아갑니다. 다음 공격에 무방비해진 탄지로는 간신히 기유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무잔은 정면 승부를 피하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이들이 시간벌이를 하려는 의도를 알아챘고 빛도 안 닿는 이 성에서 고작 주 3명이 가능할 것 같냐고 묻는데 무잔은 나킴의 시야를 통해 미츠리와 오바나이의 죽음을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는 무잔. 한쪽 눈을 잃은 탄지로는 극한으로 발달한 감각인 후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기에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무잔의 공격은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랐죠. 곧 시야가 좁아진 탄지로는 결국 벽에 부딪히고 그대로 무잔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천장을 뚫고 죽은 줄 알았던 미츠리가 나타나 공격했고 이구로 오바나이가 탄지로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방금 죽을 뻔했던 탄지로는 오히려 미츠리와 오바나이가 무사한 것에 안도했는데 이에 오바나이는 타인보다 자신이나 걱정하라고 말했죠. 무잔은 죽은 줄 알았던 두 기둥이 이곳에 있다는 것에 적잖이 당황했고 곧 나키메를 향해 분노했는데 나키메는 유시로에게 조종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시로의 감정에 반응하듯 무한성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며 유시로는 타마요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무잔에게 표출하게 됩니다. 상현에서 나키메의 시각을 탈취, 그녀의 능력을 조종할 수 있게 된 유시로. 그것은 최강의 육체를 가진 무잔을 상대하기 위한 오부야시키 카가야의 계략이었습니다. 최종 국면에 돌입하기 전 카가야는 이제껏 얻은 정보, 혈기가 나타나는 방식의 부자연스러움을 통해 나키메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분석을 끝마친 상태였죠. 그리고 무한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녀를 유시로가 조종하게 됨으로써 무잔을 태양 밑으로 끌어낼 기회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전에 미츠리와 합류한 유시로는 무잔이 다른 귀살대원들은 모두 죽었다고 여기게 만든 뒤 은밀히 병력을 이동시켜 총 전력을 동원해 싸운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탄지로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 계획은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곧 나키메의 통제권을 두고 유시로와 무잔의 힘겨루기가 시작되는데 그 여파로 무한성 내부는 엉망진창 폭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역시 헬귀시조의 힘이었을까요? 풀려가던 나키메의 지배를 힘으로 붙들어내고 역으로 유시로의 세포를 흡수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유와 오바나이가 공격을 시작하자 무잔은 나키메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유시로는 무잔의 힘을 도로 밀어낼 수 있게 되었죠. 이에 무잔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 나키메를 죽이게 됩니다. 나키메가 죽자 곧 그녀의 혈기술로 만들어진 무한성은 붕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계속 전투 중인 무잔과 귀살대. 무잔은 평온했지만 귀살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한성이 붕괴한다면 무잔을 제외하고 전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탄지로는 무잔과 전투하며 그에게 무참히 학살당해 널브러진 그잘대원들의 시신과 그들이 사용하던 이론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그들의 원통함을 이해하며 가여워했죠. 그들의 원통함을 이어받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탄지로는 미츠리가 위험에 빠지자 죽은 대원에 칼을 던져 그녀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마침 나키메의 세포가 완전히 사멸하기 전 유시로가 모두를 무한성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무장과 함께 배출된 양손은 시가지였습니다. 유시로의 원래 계획이 실패하여 무장과의 알력 다툼이 벌어진 탓에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배출된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붕괴하는 무한성에서 탈출하여 무잔을 태양 밑으로 끌어낼 조건을 만든 것조차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틀 때까지 앞으로 1시간 반이나 남았다는 것이죠. 무잔을 무한성에서 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남은 1시간 반 동안 그를 붙잡아 놓는 것은 전적으로 남은 그잘대원들의 힘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네들 모두 날려버리며 등장한 무잔.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하던 최종 국면에 대비한 무한성이 결국 공략되었고 죽음의 확률 0%의 무한성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생긴 이 상황이야말로 무잔이 싫어하는 변화에 해당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며 무잔은 이전보다 많아진 촉수들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무잔의 두 팔만 하더라도 최대 10m까지 늘어나며 자유자재로 변환하기에 공격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탄지로와 기유도 피하는 것에 급급하며 애먹었는데 등에서 추가로 꺼낸 9개의 촉수는 오바나이와 미츠리가 참전하였다고 해도 큰 압박이었습니다.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을 능가하는 능력이었죠. 게다가 더욱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촉수를 피해 무잔에게 타격을 입혔다 해도 그는 배인 즉시 재생해버리는 여태껏 상대해온 상현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압도적인 재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방어보다 온전히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공격이 허사로 돌아가 틈이 생긴 주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 일반 그잘대원들이 몸을 내던지며 주들을 보호하게 되는데 그들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몸을 내던진 이유는 오로지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간 주들에게 구원받은 은혜를 갚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들을 살리기 위해 일반 대원은 추풍낙엽처럼 죽어가며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고 탄지로는 그들의 의지를 잇기 위해 무잔에게 달려들고자 했지만 곧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때 무잔은 그나마 즉사한 사람은 행운이라고 말하는데 탄지로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이유는 무잔의 공격에는 그의 피가 대량으로 섞여 있었고 그 피는 맹독으로 작용하여 조그마한 상처를 입어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죠. 무잔은 하마루 탄지로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즈코가 있는 곳, 네즈코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 탄주로가 나타나 탄지로의 위험을 알리며 네즈코를 깨우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뛰쳐나갔고 네즈코가 탈주했다는 소식을 들은 키리아는 크게 당황했죠. 그는 네즈코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혼란에 빠졌고 어쨌든 무잔의 소나귀에 그녀가 넘어가게 된다면 무잔의 완전체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녀를 쫓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네즈코는 괜찮으니 뜻대로 하게 두라는 카가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미 세상을 떠난 카가야와 탄주로 각각의 아버지의 인도에 따라 네즈코는 달려갑니다. 탄지로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무잔을 상대로 여전히 3명의 주는 보전 중이었고 기유는 부러진 칼 때문에 온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무잔의 공격이 너무 빠르기에 3명의 주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촉수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도 반점을 발현했기 때문에 신체의 변형은 일어났어도 즉사는 피할 수 있었죠. 그러나 결국 미츠리가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나 무잔의 촉수를 부숴버리는 철구. 드디어 그잘때의 든든한 보호자 히메지마 교메이가 등장합니다. 코쿠시보를 쓰러뜨린 그의 모습은 무잔도 기억해두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여기에 있다는 건 사내미 없이 가세하며 기름병에 불을 붙여
무잔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규살대의 모든 주가 한자리에 모인 상황이었죠. 생주 무라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는 가족의 원수 무잔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으나 그를 발견한 기우는 무라타에게 탄지로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치료를 부탁했죠. 무잔은 탄지로가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탄지로 역시 간점을 발현한 몸, 그는 아직 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의식을 잃어서까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애쓴 모두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었는데 그런 그의 마음에 하늘이 감복한 것일까요? 그에게 어떤 힌트를 주기 위해서인지 탄지로는 눈을 뜨게 되는데 그곳엔 탄지로가 살던 집과 비슷한 집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한 아이도 존재했죠. 곧 그 아이는 누가 온 것을 알리고자 함인지 한쪽을 가리켰는데 그들을 찾아온 자는 시작의 호흡의 검객, 즉위쿤이 요리이치였죠. 대체 이곳은 어디고 요리이치는 어째서 탄지로를 찾아온 것일까요? 탄지로를 찾아온 즉위쿤이 요리이치. 하지만 탄지로의 현실은 위급한 상황이었죠. 무라타는 탄지로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탄지로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타케우치가 달려와 잔해에 깔린 유시로를 먼저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무라타는 죽게 생긴 탄지로를 두고 떠날 수 없었으나 타케우치는 유시로라면 치료해줄 수 있을 거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탄지로의 의식은 조상 스미요시의 유전된 기억과 이어진 상태였고 요리이치가 스미요시를 찾아온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지로는 13번째 형태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으나 지금 상황은 스미요시의 기억 속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었죠. 이 시점은 저번에 탄지로가 본 유전된 기억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였고 탄지로는 그대로 요리이치와 스미요시가 과거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 요리이치는 행복한 인간을 보면 덩달아 행복한 기분이 된다며 스미요시네가 행복해 보여 기쁘다고 입을 뗐는데 그런 그를 보는 스미요시의 표정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요리이치는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의 어머니는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죠. 그녀는 들리지 않는 요리이치의 귀를 따뜻하게 환하게 비춰달라고 태양신에게 기도하며 귀에 닿는 부적을 만들어 주었고 당시 요리이치는 자신의 존재가 가문의 폐가 될 거라고 여겨 말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를 지웠기에 어머니에게 그런 오해로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의 형 츠기쿤이 미츠카츠에 관해 이야기했죠. 그는 형을 자신을 항상 신경 써주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츠카츠는 가문에서 홀대받는 요리이치와 자주 놀아주었는데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리이치를 멀리하긴커녕 오히려 요리이치에게 피리를 가져다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불면 바로 달려와 구해주겠다고 말했고 자줏빛으로 팅팅 부은 얼굴로 웃어 보였죠. 사실 미츠카츠는 요리이치의 재능을 보고 그처럼 되고 싶었으나 오히려 요리이치는 피리를 선물해준 형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미츠카츠를 따르며 그의 뒤를 쫓고자 검수를 시작했는데 이 피리가 츠기쿠니 형제의 유대를 상징하면서도 엇갈려버린 형제의 단절이라는 비극의 시작점인 셈이었죠. 이후 어머니가 병사하자 불길한 아이여서 평소 여기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요리이치는 집에서 나왔고 목적지 없이 그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하늘 아래를 마음껏 달려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지치는 것 없이 밤낮으로 달리고 또 달렸을 때 산속에서 우타라는 한 소녀와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돌림병으로 가족들이 다 죽어 혼자였고 혼자인 외로움에 논에 있는 올챙이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긴 고민 끝에 부모 형제랑 떼어놓으면 불쌍하다며 올챙이들을 풀어주었고 요리이치는 그녀의 모습에서 따뜻한 심성을 느꼈는지 그는 우타에게 그러면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말하며 플러팅했습니다. 논에 놓인 올챙이들과 다르게 부모 형제와 떨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진 동병상련의 두 사람은 그 후로 함께 지내게 되고 요리이치는 우타 덕분에 자신이 남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선천적으로 내비치는 세계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이때 그는 과거에 느꼈던 막연한 소외감의 이유를 깨닫게 되죠. 우타는 그런 요리이치의 끈 떨어진 영 같은 손을 단단히 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요리이치는 감정을 얼굴에 거의 드러내지 않았으나 우타는 표정 외에 다른 걸로도 감정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기에
누구보다 요리이치를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10년 후 부부가 되었고 어느덧 아이를 가진 우타의 한 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리이치는 출산에 대비해 산파를 부르러 나갔고 날이 저물기 전 돌아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몸이 좋지 않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의 부상으로 다 죽어가는 자식 곁으로 가려고 서두르고 있었죠. 요리이치는 노인을 자식 곁으로 데려다 준 뒤 산파를 부르는 건 미루고 서둘러 귀갓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날은 저물었고 우타는 뱃속에 아이와 함께 살해당해 있었죠. 요리이치는 이때의 일을 설령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라도 타인은 쉽사리 짓밟을 수 있는 거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열흘 정도 멍하니 아내와 자식의 주검을 안고 있었고 그런 요리이치를 움직이게 한 건 혈귀의 발자취를 쫓아온 랭고쿠가의 조상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명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불쌍하지 않겠냐고 설득했죠. 요리이치는 날 때부터 특별했지만 그의 꿈은 그저 소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가족 곁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사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작은 꿈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필 혈귀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렇게 혈귀 사냥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리이치는 호흡법을 지도해 주었는데 특히 주라 불리던 검객들은 우수해서 원래부터 사용하던 검수량태에 호흡을 더해 사용하자 비약적으로 힘이 상승했고 이에 혈귀 사냥꾼은 유례 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또 그 시기에 츠게쿠니 미치카츠도 혈귀 사냥꾼에 가세하게 되었는데 미치카츠가 혈귀 사냥꾼이 된 이유를 그의 부하가 혈귀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처럼 소중한 인연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요리이치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요리이치는 혈귀 시조 기부츠지 부장과 조우하게 되는데 요리이치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유는 이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라는 걸. 요리이치가 본 무잔의 인상, 넘치는 듯한 폭력적인 생명력, 마치 화산에서 뿜어나오는 용암을 방불케 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때 무잔은 호흡을 사용하는 검객에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며 요리이치를 죽이고자 공격했는데 그는 이미 호흡을 사용하는 자를 혈귀로 만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호기심을 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잔은 가공할 만한 속도와 넓이로 공격해왔고 요리이치는 그의 공격에 생채기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했죠. 게다가 내비치는 세계로 본 무잔의 몸에는 심장 7개와 뇌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잔을 죽이기 위해 요리이치의 검수량태가 완성되었죠. 탄지로는 그의 13번째의 형태를 알고 싶었으나 현재 탄지로는 스미요시로서 요리이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상태일 뿐 직접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끝난 싸움에 기부츠지 부자는 무척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육체가 재생되지 않고 있기도 했고 또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패배를 경험한 것을 그의 사고가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의 육체가 재생되지 않는 이유는 요리이치의 혁도 때문이었고 요리이치는 쓰러진 무잔에게 물었습니다. 何が楽しい? 何が面白い? 命を何だと思っているんだ. 요리이치의 물음에 무잔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의 당혹감은 곧 분노로 변화했습니다. 문득 요리이치는 무잔이 데리고 있던 타마요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무잔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요리이치는 무잔의 숨통을 끊어놓고자 했고 그가 무잔에게 한 걸음 다가가자 악물고 있던 어금니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 순간 무잔의 육체는 힘차게 터져나갔습니다. 약 1800개로 흩어진 살점, 이 중 1500개 남짓을 요리이치가 베어냈지만 결국 나머지 살점은 너무 작아 베어낼 수 없었고 합쳐놓으면 인간머리 정도 크기의 살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무잔을 놓치자 타마요는 털썩 주저앉아 그가 목의 약점을 극복해낸 것에 좌절하며 무잔이 삶에 징글징글하게 집착한다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죽지 않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는데 무잔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그녀를 무잔이 죽이지 않은 이유는 요리이치의 침략으로 무잔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못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타마요는 무잔의 지배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 그에 관한 정보를 요리이치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키부츠지 부자는 요리이치가 죽을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 말했죠. 이에 요리이치는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게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고 타마요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승낙해 주었는데 그녀가 굳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게 설득한 요리이치의 말은 무잔을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너의 진심을 믿는다는 말이었고 그는 타마요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혈기사냥꾼 동료가 급히 요리이치에게 달려와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리이치의 형 츠기쿠니 미치카츠가 혈기사냥꾼을 배신하고 혈기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무잔을 쓰러뜨리지 못한 것, 타마요를 놓친 것, 형이 혈기가 된 것을 책임지기 위해 요리이치는 혈기사냥꾼에서 추방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인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으나 불과 6살의 몸으로 이제 막 당주 자리에 오른 큰 어르신이 그것을 막아주었고 요리이치는 아버지를 잃고 정신적으로 약해진 아이에게 또 다른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마친 요리이치는 자신이 무잔을 쓰러뜨리는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실패로 앞으로 또 많은 이들이 목숨을 빼앗기게 될 거란 생각에 마음이 괴롭다고 토로했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라도 말하고 싶어 스미요시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스미요시는 상처받은 그의 마음에 공감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그에게 마땅히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한동안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유전된 기억을 통해 보는 탄지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스미요시의 딸 스미레가 아장아장 걸어가 요리이치에게 안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스미요시는 높이 들어 올려주면 좋아한다고 말했고 요리이치는 스미레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스미레는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는데 그런 아이의 행복한 웃음에 요리이치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마침 스미요시의 아내 스야코도 나타났죠. 요리이치는 스미레를 꼭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은 세상을 보지 못한 자신의 아이를 스미레와 겹쳐보며 구워말을 수 있었던 것이죠. 스야코는 요리이치에게 다가가 기운내라며 위로해 주었고 탄지로는 요리이치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싸움 도중이라는 건 알고 있다. 그래도 요리이치 씨의 마음이 벌써 수백 년도 더 전에 죽은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탄지로가 기억의 유전을 통해 요리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주들은 여전히 무잔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셀 때 최강 전력이 모두 모였다고 할지라도 압도적인 무잔의 힘에 밀리고 있었죠. 그는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며 주들을 압도했고 그의 속도의 교매에는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들 중 가장 먼저 이탈하게 된 자는 감으로 운 좋게 무잔의 공격을 피하고 있던 칼로즈 미츠리였죠. 그녀는 분명 피했다고 생각한 공격에 맞았고 이에 오바나이가 미츠리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 틈을 다른 주들이 만들어주었죠. 오바나이는 다른 대원들에게 미츠리를 맡기며 유시로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미츠리는 자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더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이에 오바나이가 충분히 잘했다며 그녀를 다독인 뒤 등을 보였는데 그를 향해 미츠리는 눈물을 보이며 자신도 가겠다고 이젠 아무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애원했습니다. 미츠리가 보이는 책임감 그리고 선량함과 다정함 이때 오바나이는 미츠리를 두고 떠나며 생각합니다. 혈기 같은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지 않고 넘어갔을까. 만약 너와 아무 일 없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는 무리라고 생각했고 그때 오바나이의 입을 감싼 붕대가 풀어지며 쭉 찢어진 그의 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현생에서는 미츠리와 함께하는 것이 자신에겐 무리이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스스로 꺼렸던 이유가 밝혀지죠. 오바나이는 자신이 미츠리의 곁에 있으려면 일단 한번 죽어서 더러운 피가 흐르는 이 육체를 통째로 갈아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오바나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죽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워온 일족에 더러운 피를 이은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탈한 돈으로 저택을 짓고 밥을 먹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사치를 부리는 수치를 수치라고 여기지 않는 욕심쟁이 오바나이는 자신의 일족을 허세덩어리만 모인 추한 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나이도 그런 짓을 저지른 인간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는 피해자였죠. 이후로 오바나이의 일족은 여인들만 태어나는 집안이었는데 오바나이는 드물게 370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 저택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그와 피를 나눈 가족은
그를 애지중지 보살피며 많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바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무렵 알게 되는데 그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카시오페아가 아닌 하반신이 뱀처럼 생긴 여자 혈귀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혈귀는 갓난아기를 즐겨 먹었고 오바나이의 일족은 자신들이 낳은 아기를 산 제물로 바치는 대신 뱀 혈귀가 사람을 죽여 빼앗은 금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나이는 드물게 태어난 아들인데다 특이한 눈을 갖고 있어서 뱀 혈귀가 몹시 맘에 들어 했고 성장해서 잡아먹을 양이 늘어날 때까지 12살이 되었을 때까지 살려둔 것이었습니다. 뱀 혈귀는 조금 더 키워서 잡아먹을 생각으로 오바나이를 더 살려두기도 했고 대신에 자신의 입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야겠다며 오바나이의 입을 찢고 쏟아지는 피를 대접에 받아 마셨습니다. 이후 감옥으로 돌아간 오바나이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것만을 생각했고 훔친 비냐로 나무 창살을 매일매일 깎았습니다. 행여 들킬까봐 벌벌 떨었고 그의 신경은 닫아갔죠.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길을 잃고 들어온 뱀 카부라 마루만이 신뢰할 수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곧 오바나이는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중간에 뱀 혈귀에게 따라잡혔지만 아슬아슬한 찰나 당시의 염주가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오바나이와 살아남은 사촌 누이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그녀는 다짜고짜 오바나이를 미치며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바람에 모두 50명이 죽임을 당했다며 산재물 주제에 얌전히 잡아먹혔어야 했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정당성 따윈 태클만큼도 없다고 오바나이는 생각했지만 그런데도 그런 사촌 노우의 욕설에 오바나이는 자신의 마음이 깊이 도려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치면 친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고 싶어 도망쳤고 쓰레기 같은 일족에서 태어난 자신도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 혐오에 시달리며 짊어진 업이 크다고 생각해 평범한 삶은 살아갈 수 없었고 그런 분노와 원망을 혈귀에게 쏟아내며 귀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면 조금이나마 자신이 나은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죠. 그는 자신이 도망쳐서 죽게 된 50명의 일족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갔지만 그런 무거움을 느끼는 오바나이와 달리 살아남았던 사촌 누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후에 오바나이는 사촌 누이가 걱정되어 그녀의 소식을 알아보았는데 일족의 더러운 짓을 일궈낸 남겨진 재산으로 결혼하여 그 저택에서 아이도 낳고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런 사실이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행복하지 말란 것은 아니지만 그 재산이 어떻게 보인 건지 자신의 핏줄 따윈 상관없다는 듯 호사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는 사촌의 뻔뻔함이 부럽기도 했고 무섭게도 보이기도 했죠. 그런 과거 탓에 여성에 대한 공포나 혐오감으로 그는 여성을 싫어했고 귀살대에 들어오는 여성은 그 경위나 각오도 가슴 아프고 불쌍해서 혈육들과는 또 다른 의미로 싫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리사욕에 물든 이기적인 자신의 혈육과 자기 혐오로 가득한 어두운 자신과는 다른 영양하고 솔직한 눈부시게 빛나는 선량한 미치리를 알게 되어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오바나이는 자신이 미치리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녀에게 선뜻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만약 무잔을 쓰러뜨리고 혈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다시 인간인 채로 태어난다면 그땐 꼭 미치리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고자 결심합니다. 한편 카쿠시의 고토가 있는 곳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시가지에서 벌어진 무장과의 전투로 카쿠시들은 지하 침반이 일어났다고 둘러대며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붕괴된 건물 잔해 사이에서 타마유의 고양이 차차마루가 나타나 어딘가로 향했죠. 그리고 무장과의 싸움엔 오바나이가 다시 참전한 상태, 즉각 재생하는 무잔에 맞서 참격과 동시에 걷어차 절단면을 떼어놓는다는 임시방편의 대응 방법을 시도했으나 그마저도 볼 수 있는 시간은 눈 한 번 깜빡일 정도의 차이나였고 게다가 무잔의 촉수에 붙어있는 잎들의 들숨이 강한 흡인력으로 회피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들의 체력을 몇 배나 더 소모하게 했습니다. 피했다고 생각한 무잔의 공격에 미츠리가 당한 것도 이 들숨 때문이었죠. 동이 틀 때까지 무잔을 묶어두기 위한 단 1초의 시간을 벌기 위해 귀살대 전원의 목숨이 내팽개쳐지고 있었고 오바나이는 주들을 감싸다 죽은 동료들의 목숨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지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각오도 인간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기요는 칼을 쥘 힘조차 남지 않아 일륜들을 빼앗겼죠. 그러나 무방비해진 그를 다른 주들이 도왔고 카네미는 다른 대원의 칼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에 기요는 다시 물의 호흡을 사용하며 수주로서 부끄럽지 않은 싸움을 하고자 마음을 다잡았지만 무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긴 해도 동태기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14분이나 되며 게다가 그들의 세포가 파괴되고 죽을 때까지 5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한계를 규살대 최강 교메이도 느끼고 있었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차차마루가 튀어나왔고 세포 파괴를 막기 위한 혈청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타마요가 준비한 것이었고 일시적인 증상 완화였지만 그래도 주들은 무장과 다시 싸워갈 힘을 낼 수 있었죠. 무자는 그런 규살대의 발버둥에 분노하며 광범위한 공격을 이어나갔고 이때 오바나이는 누구보다도 싸움 성과를 올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좀 더 효과적인 공격을 가할 방법을 찾습니다. 살기 위해 비녀보다 무거운 물건은 들어본 적도 없는 힘없는 손으로도 비녀 하나로 저택 감옥의 두꺼운 격자를 파괴했던 것처럼 생물은 위기의 순간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오바나이는 알고 있었고 까마귀로부터 보고받았던 도키토를 떠올리며 혁도를 만드는 방법은 칼의 색과 상관없이 칼을 쥔 악력에 의한 온도 상승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즉 혁도는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생명의 한계를 넘기 직전까지 갔을 때 죽음의 문턱에 자신을 몰아넣을 정도의 악력이 있어야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혁도가 패시브인 요리이치는 신의 능력을 받았다고 여겨질 만큼 대단한 것이었고 자력으로 혁도를 만드는 것은 주례조차도 어려운 것이었죠. 그렇기에 오바나이는 붉어지는 검신을 보며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신을 붉게 만들긴 했지만 자신의 모든 힘을 악력에 쏟아부은 나머지 산소 결핍에 빠져 실신할 상태에 이르렀죠. 그나마 교메이, 사네미, 기유, 오바나이 4명의 무잔을 상대하며 그의 공략을 분산시켰기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며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 명이 빠지게 되면 전황이 급속도로 무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가항력의 상태의 오바나이에게 무잔의 공략이 향했고 오바나이는 미츠리의 목까지 싸우고자 했지만 손 이외에 다른 감각들이 다 날아가 버렸음을 느끼며 자신의 끝을 직감했죠. 기유가 도우려 했으나 이미 늦은 상황. 그러나 곧 기유는 하늘로 떠오른 오바나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무잔에 공격했지만 오바나이는 비정상적인 궤도의 움직임을 보이며 공격을 피했죠. 그때 무잔의 팔에 깎여나간 듯한 절단면이 형성되며 잘려나갔고 무잔은 이 공격이 주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공격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통해 3명이 모습을 숨기고 있다고 느꼈고 이를 눈치챈 무잔이 공격을 가했는데 그들의 정체는 유시로의 혈기술로 모습을 숨긴 제니츠와 이노스케, 카나오였습니다. 그들이 잠깐 벌어준 틈은 오바나이가 산소 결핍 상태에서 빠져나오기엔 충분했고 곧 그의 혁도가 무잔의 팔을 베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혁도의 배인 무잔의 팔이 재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어서 탄지로의 동기 3인방이 다시 유시로의 부적으로 몸을 숨기고 재차 공격을 가하며 오바나이와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요메이도 자신의 철구와 도끼를 부딪혀 붉게 물들인 뒤 공격합니다. 또 사네미는 기유와 검을 부딪히는 것으로 혁도를 만들어냈죠. 이때가 동틀 때까지 남은 시간 1시간 3분이었습니다. 타마요가 준비한 약을 통해 전멸 위기를 넘기고 탄지로 동기들의 합류를 기회로 삼아 혁도를 만들어내며 무잔을 향한 대반격을 예고한 규살대. 한편 탄지로는 무라타가 데리고 온 유시로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라타는 탄지로가 손에 쥔 칼을 빼주려고 했으나 그는 칼을 굳건하게 쥐고 놓지 않았는데 이건 아직 싸우겠다는 탄지로의 의지였고 그때 미약하지만 탄지로의 맥이 돌아옵니다. 이에 타케우치와 무라타가 무잔을 함께 쓰러뜨리러 가자고 이러다 무잔이 도망치겠으니 빨리 가야 한다고 소리치자 이에 반응하듯 탄지로는 엄청난 악력으로 그 소리가 서방에 들리게 칼을 쥐며 곧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 중인 무잔과 규살대의 상황, 형세는 규살대가 무잔을 몰아붙이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카쿠시는 이대로 동틀 때까지 버텨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탄지로 동기들의 참전 효과로 사네미는 유시로의 눈을 이용하여 모습을 숨기며 공격하기도 했고 교메이는 효과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갈 여유를 얻을 수 있었죠. 코쿠시보와 싸울 때의 감각을 떠올리며 무잔의 몸을 들여다보았고 곧 무잔의 몸에 뇌와 심장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목이 절단되어도 죽지 않는 이유였고 게다가 뇌와 심장은 계속 이동하면서 위치도 일정하지 않았기에 공격하기 쉽지 않았죠. 그래도 교메이는 자신처럼 속을 투명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12군데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면 무잔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처럼 무잔의 몸이 투명하게 보이는 자가 있는지 찾았습니다. 그때 교메이의 말을 듣고 무잔의 몸을 본 오바나이는 순간적으로 무잔의 몸이 투명하게 보였지만 무잔은 몸의 비밀을 들키게 되자 순식간에 감장을 쏟아버립니다.
그가 일으킨 커다란 소리와 진동을 느낀 카쿠시는 홀로 서 있는 무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와 싸우던 그 잘대원들은 모두 쓰러진 상태였죠. 의식이 있는 자는 카나오뿐이었고 곧 그녀에게 무잔이 다가옵니다. 카나오는 무잔 때문에 가족을 잃은 나비저택의 동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원수를 갚고자 시노부처럼 끝까지 싸우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곧 무잔이 최후의 일격을 날려왔습니다. 그때 日の神神楽 무잔에게서 카나오를 구해낸 카마도 탄지로. 탄지로는 카나오를 카쿠시에게 맡기며 무잔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무잔은 변이 된 탄지로의 얼굴을 보고 추악한 꼴이라며 어느 쪽이 혈귀인지 알 수가 없겠다고 비아냥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을까요? 무잔은 탄지로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궁지에 물어넣은 검객 요리이치를 떠올리게 되고 이에 미간을 찌푸리며 몹시 역겹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잔에게 탄지로는 말하죠. 이제 끝내자고. 현재 탄지로의 상태는 히노카미 카구라를 반복 숙달한 끝에 해외 호흡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어떤 자세나 상황에서도 적재적소에 끄집어낼 수 있는 구사하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유전된 기억을 통해 요리이치의 해외 호흡을 직접 보고 자신의 군더더기 동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지로가 본 요리이치는 조용하면서 소박했고 스야코가 검술 형태를 보고 싶다고 졸라대면 보여주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스미요시는 검술 형태를 자세히 지켜보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에 새겨놓았는데 검을 휘두를 때의 요리이치는 인간이 아닌 정령처럼 보였을 만큼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그것이 훗날 해의 호흡이 카구라 춤으로 계승된 이유였죠. 곧 요리이치는 떠나려고 했고 스미요시가 또 놀러오세요 라고 말했지만 헤어질 때 요리이치는 자신의 귀고리를 주었습니다. 이를 받은 스미요시는 그가 이제 여기에 오지 않을 거라고 직감하며 점점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눈물을 보입니다. 이에 그는 요리이치를 부르며 당신이 지켜주신 목숨으로 후세에 연결하겠다고 당신은 절대로 가치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외쳤고 이어서 행여 아무것도 이런 게 없다고 생각지 말라고 그런 소린 절대 아무도 못하게 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런 스미요시의 말은 탄지로가 요리이치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귀고리도 해의 호흡도 후세에 전하겠다고 스미요시가 약속하자 요리이치는 환하게 웃어 보이며 고맙다고 답했고 이것이 이들의 인연에 관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에게 했던 스미요시의 약속은 결국 현재 탄지로까지 연결된 것이었고 탄지로는 오히려 요리이치에게 자신의 조상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전합니다. 그가 믿고 놓아준 타마요의 협력 덕분에 지금 무잔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고 또 그가 보여준 해의 호흡으로 현재 탄지로가 무잔과 싸울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요리이치의 삶은 가치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의 호흡의 12개의 형태가 수백 년이나 흘렀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전해졌다는 것은 스미요시가 그에게 입은 은혜와 인연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한편 염주에서로 전해진 해의 호흡의 13번째 형태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단서였습니다. 해의 호흡은 13가지가 아닌 12가지 형태가 전부였는데 탄지로는 예전부터 해의 호흡 형태에 붙은 이름에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제1형 원무와 제12형 연무가 같은 발음의 기술명이라는 것, 또 아버지가 하신 말씀, 올바로 호흡할 수 있게 되면 계속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무잔의 몸 구조, 심장이 7개, 뇌가 5개로 총 12개라는 것, 즉 해의 호흡의 13번째 형태의 정체는 요리이치가 무잔의 심장과 뇌를 한 번에 베기 위한 12가지의 해의 호흡 형태를 연결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속도를 보이는 무잔의 공격을 뚫으면서 해의 호흡으로 뇌와 심장을 계속 동이 튈 때까지 베야 한다는 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일이었습니다. 탄지로가 지금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해의 호흡은 원래부터 몸의 부담이 많이 가는 기술이었기 때문이죠. 탄지로는 요리이치나 아버지와 같은 재능이 없었고 동틀 때까지 목숨이 버텨줄지도 모르고 또 무잔의 도주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등 탄지로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알고 나면 무잔을 쓰러뜨리는 것에 자신감을 잃고 귀사를 포기할 만했죠. 탄지로는 과연 자신이 요리이치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힘껏 하고자 하며 일륜들을 굳게 지고 속으로 각오를 다집니다. 마음을 불태워라. 지지 마라. 꺾이지 마라. 燃やせ燃やせ心を燃やせ
무잔이 공격해오자 탄지로는 호흡을 했고 곧 강렬한 불꽃과 함께 무잔의 죽소리를 쳐내며 나아갑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무잔의 눈엔 마치 요리치처럼 보였고 무잔은 규살대를 전멸시킨 기술을 사용합니다. 탄지로는 이를 완전히 막아내진 못했으나 그 기술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데 그건 등에 달린 9개의 대롱과 2팔, 그것을 능가하는 속도의 대롱을 허벅지에서 8개 끄집어내 공격한 것이었죠. 탄지로는 무잔의 변환이 자유롭다는 걸 염두에 두며 공격을 이어나갔고 원무부터 차례로 폐 호흡의 형태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동작이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요리치를 떠올리며 그에게 연결하겠다고 전합니다. 12가지의 형태 전부를 말이죠. 해호흡 제14명의 비밀을 깨닫고 요리치에게 12가지 형태 전부를 연결하겠다고 전한 탄지로. 그와 동시에 탄지로의 시력의 윤도는 붉게 물들었는데 오바나이가 만들어낸 혁도와 다른 점은 탄지로는 무이치로처럼 혁도의 원리를 모른 채로 만들어낸 것이었고 무이치로는 도곡마을에서의 일화처럼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냈다면 탄지로는 스미요시와 요리이치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된 끝내 요리이치가 하지 못한 일을 탄지로가 이어나가게 된다는 서사가 함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탁을 슬쩍 엿본 생물은 더욱 강인해진다는 걸 무잔은 알고 있었고 노이 동생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탄지로가 혁도를 만들어낸 것과 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혁도를 만들어낸 것을 생물이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데에 불필요했던 감각과 힘의 문을 열어내는 데 성공한 결과라고 무잔은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힘은 요리이치에게 까마득히 못 미친다는 것을, 그의 혁도는 참격은 고작 이 정도가 아니었었다고 무잔은 평가했고 실제로 탄지로는 해의 호흡의 12가지 형태 중 겨우 절반밖에 연결하지 못했음에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트기까지 1시간이나 남은 상황이었고 탄지로는 체력적 한계에 부딪혀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이내 자세를 다잡고 뒤로 물러서며 1초 1초를 연결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했고 해의 호흡의 형태를 이어나가려고 했죠. 무잔은 이미 기술의 정밀도가 떨어진 탄지로의 모습에 그가 이미 한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요리이치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긴 해도 요리이치를 떠올리며 당연히 설마 그런 것이 자주 태어날 리 없다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탄지로를 끝장내기 위해 총 공격을 퍼부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이미 한계에 놓인 탄지로는 무잔의 공격을 잘 피해냈고 그런 상황에 무잔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탄지로의 움직임은 여전히 생기가 없고 느렸지만 그런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다친 인간 한 마리의 숨통을 자신이 끊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말이죠. 그 이유는 느려진 탄지로에 맞춰 무잔도 느려졌기 때문이었고 그 원인은 타마요에 있다고 짐작해 무잔은 집어삼킨 타마요의 세포를 통해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쓴 약의 정체를 물었는데 돌아오는 타마요의 대답은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리고 안 알려줌을 시전하며 무잔을 조용했고 이에 무잔은 이마의 힘줄까지 도전할 정도로 빡치게 되죠. 그리하여 세포에 남은 기억을 엿보게 되는데 사실 타마요와 시노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약은 단순히 하나의 약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고 무잔에게 분해되는 걸 전제로 여러 개의 약이 조합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 돌려놓는 약이었고 그게 통하지 않을 경우 작용하게 되는 두 번째 약은 분당 50년 늙게 되는 노화약이었죠. 무잔의 두 발이 계속 흰색이었던 이유, 무잔은 계속 노화되고 있었던 것이었고 노화의 진행을 막느라 무잔의 힘이 깎여나가 줄을 포함하여 탄지로를 처리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약은 최소 3시간 넘게 작용한 셈이었는데 말하자면 무잔은 9,000년 늙은 할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까마귀가 굶틀 때까지 59분이 남았다고 알려왔고 이제야 무잔의 표정엔 당혹감이 드러납니다. 그때 탄지로가 공격해오자 무잔은 냉정을 잃고 쫄랑쫄랑 뛰어다니지 말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타마요와 시노부 덕분에 무잔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한편 이때 탄지로는 해의 호흡의 12가지 형태를 모두 연결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한 길로 향하는 오래전부터 생겨났던 하나하나의 점들이 드디어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무잔과 탄지로가 싸우는 사이 유시로 일행은 다른 이들의 치료를 위해 이동 중이었고 무잔에게 당해서 머리가 잘린 채 몸을 바둥바둥 움직이고 있는 사차마루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차마루가 살아있는 이유는 결전 직전 헬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선 흩어져 무라타와 타케오시는 헬창을 놓으러 갔고 유시로는 교메이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교메이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유시로는 그가 더 싸울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며 50분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 기둥 중에 기둥이 전투 불능이라는 사실에 현재 무장과 싸우고 있을 탄지로를 걱정했죠. 그리고 타마요를 떠올리며 현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보여주듯 유시로는 눈물을 보였고 그녀에게 탄지로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홀로 무장과 싸우고 있는 탄지로. 기술은 연결했지만 결국 심장과 뇌를 정확하게 노려야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이에 내비치는 세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곧 산소결핍 상태에 빠져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냄새로 무잔의 공격을 피하려고 했으나 발을 잘못 디디게 되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탄지로를 구해낸 자는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였습니다. 위기를 넘긴 탄지로는 곧 산소결핍에서 회복해 오바나이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는 무잔의 공격으로 눈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을 감싸느라 그렇게 된 거라고 오해했고 이에 오바나이는 훨씬 전에 당한 거라 답한 뒤 넌 왜 시끄럽게 남 걱정만 하냐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일족과 사촌노이와 대비되는 탄지로의 모습을 다시 강조한 부분이죠. 탄지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구로를 위해 자신이 엄호하며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오바나이는 탄지로의 시중 따윈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에겐 카부라마루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무잔이 건물의 벽을 타며 쫓아와 공격했고 무잔의 공격이 오바나이에게 향하는 상황에 탄지로는 오바나이를 걱정했지만 카부라마루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오바나이는 무잔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냅니다. 무잔은 자신의 공격이 저런 축생에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재차 공격했는데 되려 오바나이와 탄지로의 반격을 받게 되죠. 아무리 신체의 결손을 상정한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다친 인간을 상대로 무잔이 한 번에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노화를 막느라 체력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약의 비밀까지는 몰랐지만 모두의 공격이 무잔을 약화시킨 거라고 여기며 그의 냄새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약화된 무잔이 보이는 공격의 위력은 이들에겐 강력했고 탄지로는 산소결핍을 면하는 게 고작인 상태였죠. 2대1로도 여전히 무잔을 몰아넣지 못하는 상황에 탄지로는 어떻게든 현 상황을 타파하고자 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잔의 몸에 드러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오래전 요리이치의 참격으로부터 생긴 해묵은 흉터였습니다. 이는 곧 무잔에게 취약한 부위였고 이 흉터의 의미는 산소결핍을 면하는 것만도 급급하여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탄지로의 입장에선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한 길을 요리이치가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무잔은 자신의 몸에 드러난 흉터를 보고 요리이치를 떠올립니다. 강함과는 거리가 멀게 보였던 그의 모습. 패기도, 투기도, 미움도, 사리도 없는 그런 자가 목을 치고 몸뚱이에 도룡낼 줄은 심지어 그 상처가 무려 수백 년이나 햇빛처럼 살과 세포를 불태울 줄은 무잔은 설령신이나 부처인들 예상이나 했겠냐며 이를 엉터리 같은 전래동화라고 밖에는 상상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고선 진짜 괴물은 자신이 아닌 그 남자라고 말하며 요리이치는 인간의 초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었죠. 무잔의 상처를 본 탄지로는 이것이 모두가 연결한 1초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여기까지 연결해준 모두에게 무잔을 꼭 쓰러뜨리겠다는 끝까지 제대로 싸우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해묵은 흉터는 이동하는 무잔의 장기에 맞춰 따라서 이동했고 이를 통해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도 급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무잔을 더욱 몰아붙이기 위해 오바나이의 눈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탄지로는 생각했고 이에 유시로의 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동틀 때까지 40분이 남은 상황. 그때 큰 바람이 일며 무잔이 사라졌는데 그는 길에 널브러진 귀잘대원들의 시체를 밟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무잔이 도망치면 여태껏 희생된 대원들의 목숨은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죠. 동틀 때까지 40분이 남은 상황에서 타마요와 시노부가 준비한 약으로 인한 약화 그리고 그 약의 존재를 알아챌 수 없도록 계속 공격을 이어나간 모두의 힘 덕분에 수백 년 전 요리이치에게 당한 무잔의 급소를 가리키는 흉터가 드러났고 이에 결국 도주를 택하게 된 무잔. 이 사실을 탄지로는 오바나이에게 알립니다. 무잔은 긍지 있는 무사도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도 아니었기에 오바나이의 생각을 통해 다른 상현혈기와의 차이점을 보여주었고 오로지 사는 것에만 집착하는 생명체로서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무잔이 도망가는 것은 당연했죠. 탄지로는 점점 멀어져가는 무잔을 보며 이대로 모두의 목숨이 헛되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 분했고 또 모두의 주검을 무참히 짓밟고 도망가는 무잔의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칼이라도 던져보았고
급소가 드러난 무잔의 입장에서 칼이 관통하는 것은 위험했기에 무잔이 이를 막아내는 사이 오바나이가 무잔의 목을 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탄지로가 협공해왔고 탄지로는 오바나이에게 유시로의 눈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잔의 반격으로 놓치게 되었지만 카부라마루가 잡아냈고 오바나이는 카부라마루와 시각을 공유하여 전부 다 한결 편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때 오바나이는 처음으로 탄지로의 이름을 부르며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오바나이는 자신의 몸에 흐르는 일족의 피를 정화하기 위해 반드시 무잔을 쓰러뜨려야 하기에 탄지로가 고맙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서 탄지로에게 향하는 무잔의 공격을 막아내며 협공으로 무잔을 몰아붙이자고 리드했고 그런 그들의 공격을 무잔은 매우 끈질기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잔의 육체에 체력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죠. 한편 그들이 싸우고 있는 장소 탄지로가 있는 곳에 도착한 네즈코. 그런데 네즈코는 탄지로가 있는 곳에 가까워지며 점점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차츰 찾기 시작하죠. 먼저 눈이 원래대로 돌아오며 가난하지만 가족들과 보낸 소박하고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고 치아의 송곳니가 사라지며 무잔이 공격해왔을 때 그 행복이 부서지게 되었던 인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무잔이 카마도가를 공격한 이유는 태양을 극복하는 혈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고 그런 무잔의 모습에 네즈코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혈귀가 되었을 때의 기억도 모두 떠올리게 되죠.ネズコ。絶対助けてやるからな。じゃあ絶対に助けてやるからな。きっと人間に戻してやるから。きっといつか綺麗な着物を買ってやる。みんなにしてやれなかった分まで全部お前に。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지켜주겠다던 탄지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네즈코는 완전히 인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바나이와 탄지로의 협공에 발이 묶인 무잔. 그는 미처 숨통을 끊어놓지 못한 주들의 생명이 돌아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유시로 일행이 그들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무잔이 주들의 숨통을 끊어놓지 못한 이유는 탄지로가 끼어들었기 때문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혈귀사냥꾼이라는 조직은 강함에 유무와는 상관없이 염주처럼 줄줄이 엮여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무잔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틀 때까지 35분이 남은 상황, 무잔은 자신의 최후의 수였던 분야를 시도하게 됩니다. 탄지로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요리이치만큼의 능력이 없는 그는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당황했죠. 하지만 무잔은 분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무잔의 능력을 알고 있던 하마요가 준비한 세 번째 약인 분열을 막는 약이 작용했기 때문이었고 그녀의 약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네 가지였는데 네 번째 약은 세 가지 약으로 약해졌을 때 듣기 시작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약이었죠. 수백 년 전 무잔을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너의 진심을 믿는다며 풀어주었던 요리이치의 믿음에 대한 타마요의 보답은
현재 무잔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무잔의 말대로 요리치와 같은 자는 그렇게 쉽게 태어날 리 없었고 실제로 무잔을 쓰러뜨릴 만한 힘을 가진 자는 없었지만 타마요는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 그보다 강해질 필요 없이 무잔을 약하게 만들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본래 귀살대가 무잔에게 가하는 모든 공격은 벽돌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무잔에게 아무런 피해를 줄 수 없는 수준이었으나 타마요의 4가지 약이 무잔에게 향하는 모든 공격들을 지극히 효과적인 공격으로 만들어내고 있었고 게다가 도우마에게 쓴 등꽃독과는 전혀 다른 무잔이 처음 당해본 것이어서 분석과 해석에도 시간이 필요했죠. 무잔이 동작을 멈추자 탄지로는 타마요의 약 때문일 거라고 짐작했고 동틀역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탄지로는 생각했지만 그 순간 무잔은 충격파를 발사해 집안을 초토화로 만듭니다. 그 여파로 충격파를 직접 맞은 탄지로는 계속 경련이 일어났고 유시로의 눈과 연결된 지휘부까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동트기까지 앞으로 25분이 남은 상황. 하지만 무잔은 이 틈에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를 막을 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노스케가 나타나 무잔의 앞을 막았고 이에 무잔은 다시 충격파를 발사하려 했죠. 그러나 피로의 여파로 연달아 주스를 끄집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노스케는 자신들을 감싸느라 팔을 잃은 기유와 다리를 잃은 부메이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던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시체가 된 동료들을 언급하며 팔도 다리도 목숨도 전부 내놓으라고 그럴 수 없다면 100만 번 죽어서 갚으라고 외쳤고 눈물을 보이며 무잔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무잔의 공격에 곧바로 당하게 되면서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때 이번엔 제니츠가 나타나 이노스케를 구했고 탄지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탄지로를 향해 외칩니다. 무조건 사는 것만 생각하라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인간으로 돌아온 네즈코와 함께 반드시 나고 자란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가족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노스케와 함께 무잔을 막아섰죠. 하지만 혁도도 없고 내비치는 세계도 볼 수 없는 이들이 무잔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 이에 탄지로는 헬기술이 원인이라면 일련도가 효과적일 거라 판단해 자신의 몸을 칼로 찌르게 됩니다. 현재 무잔도 상당히 지친 상태였고 자신의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러뜨렸던 제니츠와 이노스케는 또 일어났고 그런 그들의 모습과 생명이 돌아오고 있는 주들의 기척을 느끼며 무잔은 생각합니다. 지리기고 또 지리겨도 죽지 않는다. 솟아나고 또 솟아나. 몇 번이고 일어선다. 동틀 때까지. 내 숨통을 끊어놓는 순간까지.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일어나 무잔을 몰아넣고 있는 귀살대. 천년간 이어져온 귀살대와 헬기시조 무잔의 싸움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고 나비자택의 동료들과 랭고쿠가의 센조로는 귀살대의 승리를 염원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선 무잔과 제니츠, 이노스케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제니츠는 신속을 한번 사용해서 다리 한쪽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일각이 위락을 유지하며 날릴 수 있는 마지막 공격이었고 제7형 활의 신으로 공격했지만 벽돌을 통한 공격이 아니어서 손상은 미미했죠. 그렇게 제니츠는 넘어졌고 이번엔 이노스케가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며 무잔에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때 무잔이 충격으로 강력하자 이노스케가 위기에 놓이게 되고 제니츠가 구하기엔 이미 늦은 상황. 그때 경련에서 벗어난 탄지로가 나타나 이노스케를 구했고 해호흡을 사용하며 공격을 이어갑니다. 현재 탄지로 일행은 무한상에서부터 이어진 축적된 피로로 한계에 놓인 상태였지만 무잔도 타마요의 약과 주들부터 이어진 탄지로 일행과의 연전에 체력적인 문제로 충격파 공격을 연달아 사용할 수 없었고 팔과 촉수의 공격 속도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젠 그야말로 살기 위한 집념과 쓰러뜨리겠다는 집념간 정신력 싸움으로 들어선 단계였죠. 하지만 무장과 달리 탄지로에겐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공격을 이어가던 중 피를 토하며 위기에 놓였지만 이노스케가 탄지로에게 향하는 무잔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에 탄지로는 공격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죠. 공격이 끊기게 되면 무잔은 도망칠 것이었기에 여기에 제니츠도 모든 힘을 짜내어 공격합니다. 이미 몸을 일으킬 힘도 남지 않았지만 지구로를 떠올리며 자신의 등을 걸어쳐달라고 말했고 그런 정신력으로 겨우 백년일섬을 날릴 수 있었죠. 다음으로 탄지로와 이노스케가 공격을 이어나갔고 도중에 이노스케는 무잔의 공격에 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탄지로는 멈추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의 무릎이 꺾여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때 제니츠가 남은 한쪽 다리로 장력입성 신속을 사용하며 커버해 주었고 이노스케와 제니츠의 지원 덕분에 이윽고 탄지로는 무잔의 가슴을 찔러 벽에 몰아넣게 됩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이제 더는 기술을 끄집어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무잔이 공격해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쓰러졌던 주들이 나타나 탄지로를 돕습니다. 먼저 미츠리가 나타나 무잔의 왼쪽 팔을 뜯어내며 쓰러졌고 이에 무잔이 오른쪽 팔로 공격해오자 이번엔 사데미가 나타나 무잔의 팔을 잘라냈죠. 그러자 이번엔 무잔이 얼굴을 변형해 탄지로를 삼키려고 합니다. 탄지로는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향하는 무잔의 모습에 압도되고 있었죠. 그때 오바나이가 나타나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며 탄지로를 지켜냅니다. 이렇게 모두의 도움을 통해 무잔을 묶어둘 수 있었고 곧 드디어 해가 떠오르며 햇빛이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본 무잔은 살기 위한 최후의 가락으로 이전과 다른 엄청난 충격파를 발사합니다. 그러자 주들은 다 나가 떨어지게 되고 탄지로는 왼쪽 팔을 잃게 되죠. 그래도 어떻게든 꿋꿋이 버텨 충격파를 발사하는 무잔을 멈추기 위해 속으로 마음을 불태우자고 되뇌며 혁도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한쪽 팔만으로 혁도를 만들어내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한쪽 팔에 힘을 내어주는 토미오카 기우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힘을 합쳐 혁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데미지를 입은 무잔은 충격파를 발사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태양빛이 들이오자 무잔의 피부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무잔은 햇빛으로부터 육체를 지키기 위해 살을 부풀렸고 그 살이 탄지로와 기우를 집어삼키려는 채나 탄지로는 박치기로 기우를 쳐내며 혼자 무잔의 살덩이에 파묻히게 되죠. 그렇게 무잔은 햇빛을 피해 그늘로 가려고 했고 이에 귀살대는 키리아의 지시에 따라 잔해물을 떨어뜨린다든지 카쿠시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무잔을 막아서게 되는데 주들은 더 싸울 수 없는 상태인 걸 알기에 이들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보입니다. 키리아는 물러서라고 지시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카쿠시들에게 무잔의 주먹이 향했죠. 그때 피투성이의 사네미가 나타나 무잔의 팔을 잘라냅니다. 이에 무잔은 위로 올라타 몸의 무게로 짓누르려 했죠. 그러자 이번엔 교메이가 나타나 무잔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잔은 뒤로 넘어졌고 점점 타들어갔죠. 하지만 생을 향한 무잔의 진념은 대단했고 이젠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메이가 계속 끌어내면서 기우와 사네미, 오바나이가 나서 참격을 가해 보였지만 무잔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무잔을 끌어당기던 교메이의 사슬마저 끊어졌고 이대로 틀렸다고 생각했죠. 그때 무잔의 몸에 파묻힌 탄지로가 한 손의 힘만으로 혁도를 만들어냈고 내부에서 혁도에 의한 타격을 받은 무잔은 피를 토하며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곧 햇빛에 노출된 무잔은 괴성을 내지르며 괴로워하다가 소멸하게 되죠. 천년간 이어진 귀살대와 혈기와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고 이에 귀살대는 환호하며 감격의 눈물을 보입니다. 키리아는 부상자들의 치료를 지시한 뒤 긴장이 풀렸는지 실신했고 대원들은 서둘러 구호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잔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지만 희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교메이는 이미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에 자신에게 귀중한 약을 쓰는 것보다 다른 젊은이들의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한 뒤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교메이의 곁으로 절에서 함께 보냈던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들은 그날 밤의 일을 줄곧 사과하기 위해 오해를 풀기 위해 교메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죠. 아이들은 교메이를 믿지 못해서 뛰쳐나간 게 아닌 눈이 보이지 않는 교메이를 생각해서 아이들 나름대로 그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가지러 가거나 사람을 부르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내일이 다시 왔더라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언제나 내일이 당연하게 온다는 법은 없는 것이었고 이들은 마지막에서야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교메이는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아이들은 사과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메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여태껏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교메이는 아이들과 함께 성불하며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대원들은 그의 죽음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무잔의 팔이 뜯고 쓰러진 뒤 정신을 잃었던 미츠리는 눈을 떴는데 그녀의 곁엔 이구로 오바나이가 있었습니다. 오바나이는 귀살대의 승리 소식을 전했고 이때 미츠리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죠. 하지만 오바나이는 자신도 곧 죽게 될 거라며
미츠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고, 이에 미츠리는 오바나이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자신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며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오바나이는 미츠리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구원이었는지 알고 있기에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미츠리는 당시 우부야시키의 저택에서 길을 잃었었고 오바나이가 자신을 도와주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바나이는 오히려 그 반대, 도움받은 건 자신이라고 답합니다. 그날 만났던 미츠리가 너무도 평범한 소녀라 구원받았기 때문이었죠. 오바나이가 겪어온 다른 여성과 달리 그늘 없는 미츠리의 명랑함과 선량함에 그는 평범한 청년이 된 것 같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분명 자신과 같았을 거라며 미츠리가 다른 모두의 마음을 구제해 주었다고 오바나이는 말해주었죠. 그런 그의 말에 미츠리는 기쁘다고 답하며 오바나이가 좋다고 고백했는데 그녀는 오바나이가 항상 자신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봐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츠리의 식성이나 괴력, 머리카락색 등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녀의 본질을 오바나이는 좋아한 것이었고 이에 미츠리는 만약 다시 태어나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말하게 되죠. 이를 오바나이는 흔쾌히 승낙했고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이번에야말로 죽게 놔두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전했고 마지막에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들은 그렇게 한나란 씨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미는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들과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어머니를 보게 되는데 사네미는 어머니에게 왜 함께 있지 않은지 물었고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너희랑 같은 곳으로 갈 수 없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혈기가 되어 제 자식을 죽인 어부로 천국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사네미는 어머니와 함께 지옥에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 사네미의 아버지가 나타나 사네미를 떨쳐내며 튼튼한 몸으로 낳아준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말했고 이와 동시에 사네미는 눈을 뜨게 됩니다. 사네미 외에도 이노스케와 제니치도 무사한 상태였고 이때 토미오카 기유는 탄지로를 찾고 있었는데 탄지로는 해야 할 일을 끝마치고 부러진 요리이치의 칼처럼 숨이 멎은 상태였고 그런 탄지로의 모습에 기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에 기유는 눈물을 보였고 탄지로의 손을 잡으며 카마도 남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마침 네즈코가 탄지로를 찾아 달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곧 탄지로가 눈을 뜨게 되는데 나에겐 늘 죽음의 그림자가 찰싹 들러붙어 있었다. 내 심장은 모친의 뱃속에서 여러 번 멈추었고 태어났을 때는 사선이라고 했으며 맥도 없고 숨도 안 쉬었다. 막 화장되려던 찰나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며 나는 첫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내가 강하게 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왔다. 실행해왔다. 하지만 한 개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오부야시키, 네 말이 옳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물은 예외 없이 죽는다. 마음이야말로 영원 불면이다. 확실히 그러하다. 그간 죽인 인간 따윈 한 명도 기억나지 않는다. 육체는 죽으면 끝. 그런데 어떠하냐. 마음은 계승되어 결코 멸하지 않았고 나조차도 그것에 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묵도하고 감동하여 정됐다. 나의 육체는 곧 멸하겠지. 햇빛에 의해서. 하지만 나의 마음 또한 불멸이다. 영원하다. 나는 이 아이에게 나의 모든 바람을 맡기기로 했다. 호흡도 심장도 정지했지만 모든 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살아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나의 피도 힘도 전부 쏟아붓자. 만약 즉사를 면해 살아남는다면 하마도 탄지로 너는 햇빛도 극복하고 최강의 혈기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카마도 네지코와 한 핏줄을 가진 오락이고 그 괴물과 같은 호흡을 썼던 유일한 인물이니 너는 죽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내 꿈을 이루어다오 탄지로 네가 멸해라. 나 대신 혈기 사냥꾼을. 그렇게 눈을 뜨게 된 탄지로는 순식간에 발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무잔의 바람대로 그 자리 대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기요가 겨우 몸을 날려 대원을 구해내지만 타쿠시들은 탄지로가 공격해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탄지로의 모습은 영락없는 혈기였죠. 탄지로는 계속 다른 카쿠시를 공격하려 했고 다시 기요가 구해내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태양빛이 내리쬐었고 탄지로의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자 탄지로는 바닥에 뒹굴며 괴로워합니다. 탄지로의 공격에 얼굴이 스친 카쿠시는 아직도 탄지로가 혈규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며 괴로워하는 그를 걱정했는데 이것은 현실임을 일깨우듯 도미오카 기우는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무기를 들고 모이라고 외칩니다. 그런 소란에 귀잘대는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채게 되죠. 기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탄지로가 혈규로 변했고 햇빛 아래에 고정시켜 불태워 죽여야 한다고. 사람을 죽이기 전에 탄지로를 죽이라고. 그렇게 기우는 햇빛을 피해 그늘로 가려는 탄지로를 찌르며 햇빛 밑에 묶어두었는데 좀 전에 카쿠시에게 향했던 탄지로의 공격은 조금만 늦었더라면 죽었을 공격이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에 냉정을 유지하며 이성적인 판단으로 혈기가 된 탄지로의 토발 명령을 내린 것이었고 기우는 탄지로가 탄지로인 상태로 죽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곧 탄지로는 무잔의 생각대로 태양을 순식간에 극복해내며 기우를 공격했죠. 그리고 재차 탄지로의 공격이 이어지려던 찰나 이때 이노스케가 나타나 탄지로를 막았고 기우는 동료라고 외칩니다. 이어서 제니츠도 나타났죠. 하지만 오로지 상대를 죽이기 위해 살기를 드러내는 탄지로의 모습에 이노스케는 말을 잃었고 제니츠는 이런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며 눈물을 보입니다. 곧 이노스케를 향해 탄지로가 달려들자 이노스케는 탄지로의 공격을 받아낸 뒤 그를 베려고 했는데 전에 암주의 바위를 미는 훈련을 하던 중 이들은 약속했습니다. 우린 동료니까, 형제 같은 동료니까 누군가 바른 길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다 같이 막자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올바른 길을 걷자고. 그때의 일을 떠올린 이노스케는 자신이 맞겠다고 다짐했지만 곧 다정하게 웃으며 먹을 것을 건네주던 탄지로의 모습을 떠올렸고 칼날이 탄지로의 목으로 향하던 찰나 자신은 탄지로를 뵐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무방비해진 이노스케에게 탄지로의 공격이 향하게 되는데 그때 탄지로를 막아선 자는 아마도 네즈코였습니다. 탄지로는 네즈코의 어깨를 물었고 네즈코는 탄지로를 안아주었는데 현재 모든 기약을 되찾은 네즈코는 자신이 혈기였을 때는 자아가 없었기에 홀로 탄지로가 짊어지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이어서 이 잔혹한 세상을 관통하는 말을 꺼냅니다. 왜 항상 탄지로만 고통을 겪는 걸까? 왜 열심히 사는 착한 사람들이 언제나 늘 짓밟히는 걸까? 네즈코는 그런 사실이 분하다며 지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포효하며 날뛰었고 제니츠와 이노스케가 달라붙어 말렸지만 탄지로는 충격파를 발사하며 떨쳐냈죠. 그리고선 등에서 무잔을 연상케 하는 촉수를 뽑아냈고 그의 행동을 말리는 네즈코를 뒤로 제니츠를 공격합니다. 水の呼吸、死の型。打ちしよ。 이래 기유가 막아냈고 기유는 탄지로가 네즈코를 불며 피의 맛을 알아버렸기에 탄지로가 사람을 죽이기 전 빨리 죽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극복한 탄지로를 죽일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고 이때 탄지로는 충격파로 구체를 만들어내 기유에게 발사하려고 했죠. 이에 네즈코는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며 자신의 손을 충격파를 발사하려는 탄지로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충격파는 발사되었지만 빗나갔고 이에 기유는 탄지로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먹잇감이 눈앞에 있는데도 네즈코를 죽이지 않는 것과 충격파 공격도 빗나간 것에 혹시 탄지로가 혈기에 피해 저항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죠. 탄지로의 자아를 돌려놓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역사는 여태 네즈코 외에 일어난 적이 없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시로도 알게 되었지만 혈기인 그는 해가 떠오른 상태에서 무언가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죠. 그때 그의 시야로 카나오가 지나갔고 그녀는 카마도 남매를 보며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고선 품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는데 그건 시노부가 등꽃으로 만든 혈기를 인간으로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이미 타마요에게서 약을 3개나 받았었기에 시노부는 필요 없어진 여분의 약을 카나오에게 맡긴 것이었고 원래는 혈기와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는 사실에 열불이 났던 시노부지만 일이 끝나고 나선 타마요를 존경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시노부는 타마요를 혈기가 아닌 사람으로 인정하며 혈기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죠. 결국 시노부가 만들어 두었던 약은 무잔의 최후의 발악을 막을 한 수가 된 것이었고 카나오는 시노부가 자신의 한쪽 눈을 남겨준 건 이 순간을 위해서라고 짐작합니다. 아직 탄지로가 혈기가 된 직후라
지금이라면 탄지로의 공략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며 고체 호흡 종형 희한 주안을 사용했죠. 그렇게 카나오는 탄지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었고 탄지로의 공격에 스치며 카나오는 피를 흘렸지만 그의 몸에 주사기를 꽂아 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네즈코를 울리면 안 된다고 말해주었죠. 그런 그녀의 말은 탄지로에게 전해졌고 곧 탄지로는 무잔의 살덩이로 가득한 내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우는 네즈코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탄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고 신에게 빌게 되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자신은 그저 누이 동생과 함께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것 뿐이라고. 하지만 그때 무잔이 나타나 가족들은 다 죽었다며 주검들만 묻혀있는 그 집에 돌아가서 뭐 할 건지 물으며 돌아가려는 탄지로의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추억이 남아있는 그 행복한 애들은 탄지로와 네즈코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탄지로는 돌아가려고 했죠. 무잔은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이젠 네즈코는 탄지로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탄지로는 네즈코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잔의 말을 부정하고 탄지로의 말이 옳다는 걸 긍정하듯 탄지로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의 가족이 나타나 탄지로의 등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잔은 탄지로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탄지로를 원망하고 있고 아무도 그가 돌아오길 원치 않는다고 말이죠. 탄지로는 모두를 다치게 만든 것을 돌아가서 사과하고 싶었고 이에 무잔은 사과해봤자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간질하지만 탄지로는 모두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냄새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잔은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이번엔 탄지로가 돌아가게 되면 겪게 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말해주는데 혈기가 아니게 되면 탄지로는 반점의 대가로 몇 년 안에 죽게 될 것이었고 무잔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여 눈앞에 있는 무한한 생명을 거머쥐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인간으로서 죽고 싶었고 무한한 생명보다 모두의 곁으로 돌아가길 원했죠. 올고젠 탄지로는 무잔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다음 무잔의 말은 탄지로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만 살겠냐는, 너만 아무것도 잃지 않고 태평하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말이었고 이에 탄지로는 죽어간 이들이 생각나는지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탄지로의 몸을 지탱하고 일으켜주는 건 함께 싸우다 죽은 주델과 게네였습니다. 君が道を間違えぬようこれからは私も手助けしよう。よかったな炭治郎、禰豆子。こっちこそありがとう。君のおかげで大切なものを取り戻した。炭治郎くん、頑張りましょうね。甘露寺みつりはかまど兄弟を応援してるよ。炭治郎くん、頑張ってくださいね。どうか禰豆子さんを守り抜いてね。俺がここで死ぬことは気にするな。柱ならば後輩の盾となるのは当然だ。 무잔은 이들의 손이 탄지로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이건 탄지로가 살아주길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었고 곧 탄지로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손을 보게 되는데 그건 탄지로가 돌아오길 바라는 네즈코의 손이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무잔은 죽은 자들의 증오에 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며 왜 자기들은 다 잃었는데 너만 살았냐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물었지만 탄지로는 그간 함께해온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슬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란 것을 말이죠. 그렇게 탄지로가 돌아가려고 하자 무잔은 기다려달라고 자신의 의지를, 마음을 물려받아 달라고 애원하게 되지만 탄지로는 돌아오라고 절대로 지지 말라고 응원해주는 모두의 손에 이끌리며 올라가게 되고 홀로 남아 사라지게 될 무잔의 뒤로 탄지로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곧 탄지로는 걱정이 가득한 네즈코를 보며 상처 입혔던 것에 사과하고 괜찮은지 물었는데 이에 모두가 원래의 탄지로로 돌아왔음을 직감하며 환호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시로도 훌쩍이며 안도했고 곧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건 타마요의 유품이었고 유시로는 타마요에게 전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말이죠.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의 마음이 이어진 끝에
혈기시조 기부츠지 무잔을 처단해낼 수 있었던 그 살 때 탄지로가 혈규가 되는 일도 있었지만 시노부가 만든 여분의 약과 탄지로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살아주길 바라는 모두의 도움으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렇게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나비자택은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싸움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 중인 탄지로 일행은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이전과 달라진 평화로운 세상을 느끼고 있었죠. 인간을 잡아먹는 혈기가 사라진 세상. 하지만 그 대가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몸에 내일이 오는 한. 무장과의 싸움 중 잃었던 탄지로의 눈과 팔은 탄지로가 혈기가 되면서 재생했지만 인간으로 돌아오자 재구실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즈코는 그런 탄지로의 몸 상태를 걱정했죠. 하지만 탄지로는 자신의 몸에 관한 것보다 자신이 상처 입혔던 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즈코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냐고 말하며 사과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탄지로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겐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을 테니까요. 그러고선 전에 유시로가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탄지로가 무잔의 모든 피와 힘을 받았음에도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시노부의 약이 있었던 것과 가장 최초로 본 것이 네즈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즈코는 이미 한번 혈기가 되었다가 인간으로 돌아온 몸이라 무잔의 세포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죠. 유시로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며 탄지로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는데 사실 유시로가 말하길 탄지로는 순식간에 태양을 극복하기도 했고 혈기로서의 소질은 무잔이나 네즈코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계 직전까지 자아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탄지로를 유시로는 칭찬해 주었고 그의 말에 탄지로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죠. 이야기를 마친 뒤 유시로는 떠나려고 했는데 탄지로는 냄새로 무언가를 느꼈는지 그의 등을 향해 말합니다. 죽지 말라고. 이에 유시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 사실 무잔에게 복수를 한 마당에 타마요가 없는 이 세상에는 더는 큰 미련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건 유시로뿐이라고 탄지로가 말하자 유시로는 잠시 뒤에 아무 말 없이 떠났고 그 이후부터 감감무소식인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유시로를 걱정하며 다른 사람들에 관한 안부를 물었는데 그들은 현재 큰 어르신의 부름을 받고 오부야시키가에 있었습니다. 키리아가 그들을 부른 이유는 마지막 주합회의를 위해서 혈기를 멸한다는 목적을 이룬 후 쓰임이 다한 귀살대의 해체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키리아의 공식적인 귀살대 해체 선언이 있었고 오부야시키가 사람들은 오랜 세월 심령을 바쳐 세상을 위해 인간을 위해 싸운 이들을 대표하는 주들의 헌신과 노고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기유와 사네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맙다는 인사 따윈 필요 없다고 답했는데 귀살대가 오랫동안 유지되며 검객들이 전선에서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다 오부야시키가의 결사적인 서포팅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기유는 키리아가 훌륭하게 소임을 다해낸 것을 가가야를 포함해 다른 선조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기유의 격려에 최종 국면에서 귀살대를 지휘하며 선조들의 중압감을 뼈저리게 느꼈었던 키리아는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나비자택은 문전성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탄지로가 곧 요양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그를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때문이었죠. 가장 먼저 텐겐과 그의 아내들이 방문했고 소소한 선물을 건넵니다. 다음으로 센주로가 아버지 신주로를 끌고 왔죠. 신주로는 탄지로가 큐주로의 내밑을 달고 싸워준 것에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큐주로가 해주었던 말이 한계에 부딪히는 위기 때마다 얼마나 큰 격려였는지 알고 있기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답했죠. 이후로 탄지로와 인연이 있던 도곡마을 사람들과 사쿠시 대원들까지 탄지로를 찾아오며 그의 병실은 한동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 북새통에서 빠져나온 이노스케는 배가 고프다며 부엌으로 향했고 아오이가 준비한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 걸리게 되는데 아오이는 이노스케에 진홍쟁반이 있다고 알려주며 이제 훔쳐 먹지 말라고 한 뒤 뒤돌아서 다시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 몽글몽글해지는 이노스케는 얼굴을 붉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게 되죠. 그리고 카나오를 찾아간 탄지로. 카나오는 벚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필상이었고 나무를 심은 초대 고체 호흡 검객이 붙인 이름이었죠. 카나오는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착한 마음씨에 탄지로는 얼굴을 붉혔고 카나오의 눈과 상처는 괜찮은지 물었는데 카나오는 실명의 대가로 피한 주언을 사용했었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고선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와서 카부르마루를 주고 갔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현재 사네미는 네즈코와 마주친 상태였죠. 네즈코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다소 껄끄러웠던 일이 있었던지라 사네미는 마냥 편하게 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네즈코는 다친 데는 괜찮은지 물으며 방긋 웃었고 그러자 사네미는 예전 일도 포함해서인지 여러모로 미안하다며 무잔을 쓰러뜨린 후에도 자고 있었던 걸 사과합니다. 그러자 네즈코는 자신도 2년이나 잔 적이 있다고 말하며 자는 게 좋다고 무구하게 웃어 보였죠. 그때 자면 배가 고프지 않아서 자는 게 좋다고 말하며 웃어 보였던 지금의 네즈코와 똑같이 행동하던 게냐의 모습을 사네미는 떠올립니다. 그리고 곧 네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자상한 얼굴을 드러냈죠. 그렇게 사네미가 잘 지내라고 말한 뒤 떠나자 네즈코는 심장이 두근두근 했는데 이후 탄지로와 네즈코는 오로코다키 사콘지 토미오카 기유와 만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대원들의 묘지에 들러 그들에게 꽃을 바치며 넋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탄지로의 고향에 도착했고 탄지로와 네즈코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는 사부로 할아버지와 재회하게 되죠. 다음으로 드디어 시작의 장소인 집에 도착합니다. 탄지로의 심장을 대변하듯 차가운 눈이 내리던 겨울 죽은 가족을 물었던 마당엔 어느덧 집으로 돌아온 이들을 맞이하듯 예쁜 꽃이 피어났고 탄지로 일행은 무덤을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탄지로는 죽은 가족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그동안의 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열심히 힘을 합쳐 모두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앞으로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돕고 앞을 바라보며 모두가 연결해준 이 목숨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전했죠. 그러자 탄지로의 가족이 나타나 어서 오라고 말하며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이들의 존재를 느낀 탄지로와 네즈코는 이제야 진짜로 집에 돌아왔다고 실감하며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탄지로가 떠나고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카마도 일가는 인품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탄지로 내의 생활은 남자들이 밥을 만들 재료를 구해오면 네즈코가 요리하는 방식으로 분업하며 생활하는 방식인데 제니치는 이른 아침에는 다리가 아프다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대로 일어나 있었던 건 탄지로네 집에 와서 4일 정도였죠. 그런데 매일 누구보다도 빨리 식탁에 앉아 있었고 네즈코의 요리가 그 어떤 고급진 음식보다 맛있다며 처먹습니다. 그런 모습에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정신이 나가지만 제니치는 설거지 등의 뒷정리를 맡으며 미움받지 않는 한계선을 지킵니다. 제니치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꾀를 부리지만 그래도 다리가 아픈 건 사실이었고 최종 결전의 여파로 탄지로와 이노스케도 무리를 한 대원들도 이전과 같은 체력은 없어졌습니다. 키리아는 이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많은 돈을 보냈지만 탄지로는 거절했고 그랬더니 거절한 만큼 금액을 늘려서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근면 성실한 탄지로는 숯을 굽거나 부업을 하면서 일했는데 그는 반점이 아파로 자신이 죽게 되면 남게 될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금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고 더는 숯은 필요하지 않을 듯 했으나 탄지로네를 좋아하는 이웃들이 그의 숯이 좋다고 말하며 사주었죠. 그리고 동료들과의 교류는 가끔 오로쿠라키나 동료들이 탄지로네 놀러와 그리운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편지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은사인 오로쿠다키 사콘지와 랭고쿠 센주로, 유곽에서의 유녀들, 우즈이가와 주고받았었고 기유에게도 보냈었지만 답장은 없었는데 이제 기유도 답장을 해주게 되었고 점점 편지의 내용이 달라져 그는 전처럼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책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싸울 필요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오기도 했고 최종決전에서 탄지로를 지켜내며 카마도 남매가 무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끔은 우즈이네와 어울리는 모양입니다. 탄지로는 사네미에게도 편지를 쓰긴 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네미는 그를 읽을 줄은 알지만 쓰지는 못하는 모양이었고
탄지로는 혹시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키리아는 분명 기뻐할 테니 앞으로도 보내주라고 말해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네즈코가 어떤 보따리를 발견했고 탄지로는 보자기에서 사내미의 냄새가 나 그가 놓고 간 거란 걸 알 수 있었죠. 안에 들어있던 건 오아기와 말차였습니다. 오아기는 사내미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소설에 따르면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음식이었고 말차는 그의 버신 마다치카와 함께 오아기를 먹을 때 함께 마시던 음료였죠. 그리고 카나오와의 교류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의사가 된 카나오를 만나기 위해 시노부의 집에 방문하고 있었는데 카나오는 모르는 것들은 유시로에게 편지를 보내 물어보았기에 탄지로는 카나오로부터 유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즈코도 종종 카나오네가 사는 곳에 들러서 그곳에 나오이도 함께 살고 있었기에 요리를 배워오기도 합니다. 이때 네즈코를 잘 따르는 이노스케도 함께 가는데 그가 네즈코를 잘 따르는 이유는 네즈코는 이노스케가 무식하다고 바보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노스케가 뭘 해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기에 이노스케는 있었던 일은 뭐든지 네즈코에게 보고하러 가게 되었죠. 그리고 네즈코와 함께 카나오네에 가게 되면 아오이와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평소 별로 웃지 않았지만 이노스케가 벌이는 기행에 자주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즈코와 사이좋은 이노스케의 모습을 제니치는 달가워하지 않았고 다리가 아프다며 야단법석 소란을 피웁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흉해 탄지로가 주의를 주었더니 돌아져서 공상 속으로 도주해 제니체전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죠. 사실에 기반하여 썼다는 그 책에는 제니치가 명주였고 탄지로는 빚을 진 채 네즈코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노스케는 혈귀, 사내미는 범죄자, 네즈코는 공주였고 제니치가 감상을 이야기해보라고 말했는데 탄지로는 고테치에게서 배웠는지 여러가지 팩트로 조졌고 그러자 제니치는 울면서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탄지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게 되죠. 네즈코가 좋다면 어리광을 부리기보다는 검사로서 멋진 모습들을 더는 보여줄 수 없으니 일상생활부터 고쳐가야 한다고 게다가 좋아한다고 확실히 얘기하지 않으면 네즈코는 눈치 못 챌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제니치는 다음날부터 아침에 꼬박꼬박 일어나기 시작했고 엄살도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해진 제니치의 행동에 그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네즈코는 생각했지만 며칠 후 제니치는 네즈코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그날 자기 전까지 네즈코는 귀가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아무런 특별할 게 없는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것에 탄지로는 만족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최종 결전 이후에 일상을 보내게 된 살아남은 자들 그저 한없이 평화롭고 하등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나날들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바라며 유서를 써내려갔던 죽은 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의 꿈을 꾼다. 소중한 이가 웃는 낯으로 천수를 다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그 목숨이 결코 부조리하게 위협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설령 그때 내가 그 곁에 없을지라도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나라면 분명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저 한없이 평화롭고 하등 특이할 것 없는 일들이 언제까지고 계속되기를. 그렇게 잠이 들게 되는 탄지로. 그리고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소리. 이때 카나오를 빼닮은 카마도 카나타는 학교에 지각하겠다며 동생 스미히코를 깨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스미히코의 얼굴은 누구와 닮았냐면 어느덧 시간은 현대로 흘러간 귀멸의 카날의 이야기. 먼저 탄지로와 카나오가 맺어진 결과로 그들의 자손인 카마도 카나타와 카마도 스미히코의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형 카나타는 늦잠을 자는 스미히코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먼저 등교하게 되죠. 스미히코는 잠을 자는 게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할머니 꿈을 꾸었기 때문인데 어릴 적 할머니 댁에 놀러가면 할머니가 헬귀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어린 스미히코는 헬귀의 이야기에 두근두근 떨면서 무서워했고 이에 솔직하지 못한 카나타는 헬귀 같은 건 없다고 부정했죠. 그러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가 다같이 노력해서 사람 잡아먹는 헬귀를 쓰러뜨렸으니 이제는 괜찮다고 아이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카마도가에는 이렇게 탄지로네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죠. 그때 스미히코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분명 다시 태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카나타는 그런 건 거짓말이라며 화를 내는데
그에겐 전생의 기억 같은 건 없었기에 할머니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서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슬픈 마음과 외로운 마음은 조금은 덜해져서 안심이겠다라고 스미코가 말했더니 카나타는 후적이며 긍정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혈기도 과연 환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 신이 용서해 준다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스미코는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인 탄지로와 카나오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을 아는 사람이 부럽다고 말하고 사람의 인생은 이야기여서 그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스미코는 좋아했습니다. 귀멸의 카날에서 다양한 주들과 혈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듯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오로지 그 사람만의 그 사람밖에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탄지로네의 이야기가 할머니를 통해 손자에게로 전해졌듯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츠마가의 후손인 요시테루는 책을 통해 탄지로 세대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런 요시테루를 그의 누나인 토호코가 나타나 등짝을 발로 차며 또 증조 할아버지가 쓴 거짓 소설을 읽고 있냐고 화를 냈는데 다같이 목숨을 걸고 혈귀 시조를 쓰러뜨렸다는 요시테루의 말을 통해 원래 망상소설에 불과하던 제니츠전은 탄지로 덕분에 제대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 결국 제니츠와 네즈코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여성에 대한 제니츠의 과거 이야기나 당시 모두에게 외면받았던 혈귀 네즈코를 지키려고 했던 행동 등을 보면 당연한 결과이죠. 네즈코도 제니츠가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요시테루가 토호코에게 윤의 환생을 믿는지 물었고 평화를 위해 혈귀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분명 다들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그의 말을 끝으로 이들의 등굣길을 통해 혈기가 없는 현대사회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탄지로의 동료들의 모습을 그려내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우즈이 텐겐의 자손 우즈이 텐마가 일본 체조 선수로서 금메달을 따냈다는 소식, 그리고 이노스케와 아오이의 증손주인 하시비라 아오바가 무잔히 쳤던 푸른 피아노를 찾아내 연구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다 말려 죽여 허무하게 꽃이 멸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다음으로 횡단보도에서 다시 쌍둥이 형제로 환생한 유이치로와 무이치로 형제, 그리고 전에는 세상에 나지 못했던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된 요리이치와 우타 부부와 길거리에서 인근 여학교에 다니는 다시 자매로 환생한 코초우 자매와 마주치게 됩니다. 토호코는 안면이 있는 카나타와 만나게 되는데 카나모리 코테츠의 자손의 모습이 보였고 다음으로 싸움이 난 아이들을 말리고 있는 히메지마 규메이는 유치원 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바나이와 미츠리는 전생의 약속대로 부부가 되어 밥집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모습은 탄지로의 자손이면서 환생으로 추정되는 스미코를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파쿠르를 통해 뛰어난 신체 능력을 보여준 뒤 등교하게 되는데 먼저 지고로와 우로코다키가 장기를 두고 있었죠. 그들의 집에선 단명하는 저주에서 벗어나 일본 최고령 기록을 경신한 키리아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가네즈카 정비소를 지나 마비저택의 아이들과 마주하게 되고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차를 파쿠르하며 넘어가게 되는데 그 경찰차에는 사네미의 자손과 게나의 환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곧 등교 시간이 촉박해지자 스미코는 초조함을 느꼈고 그때 전생엔 물의 호흡을 사용해서 같은 수양교실에 다니는 기유의 자손과 환생한 사비토, 마쿠모와 마주치게 되죠. 한편 교문 앞에선 고토의 자손이 스마트폰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건 타마요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타케우치의 자손이 나타나 설마 여친은 아닌지 물었고 갑자기 요시테루가 끼어들어서 그 그림의 정체를 알려주게 되죠. 그 그림은 요시로가 그린 그림이었고 그는 타마요라는 이름의 여성만 그리는 화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탄지로의 말대로 그는 그림을 통해 영원히 타마요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어쩌면 수백 년 후에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다시 태어난 타마요를 찾아내 오랜 세월이 지나 혈규로서의 피가 옅어진 유시로는 타마요와 함께 인간으로서 나이를 먹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스미에코는 랭고쿠 센주로의 자손 호주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과거 큐주로가 탄지로에게 자신의 치고코가 되라고 권했듯 스미에코에게 검도부에 들어오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스미에코는 잘 시간이 줄어든다며 거절했죠. 과거 누이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칼을 들어야만 했던 탄지로.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는 세상이 왔고 그렇게 이들은 무라타의 자손이 지키고 있는 교문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스미코를 쫓아온 경찰이 탄지로네 집에 전화를 걸게 되고 이에 스미코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서 카마도가의 집 내부가 드러나게 되는데 탄지로 세대의 이야기는 현대의 구전이나 소설로 전해졌고 전생에 기억이 없기에 믿지 않는 카나타나
거짓 소설로 생각하는 토코의 모습처럼 올바른 길을 위해 처절하게 싸워나간 귀살대의 이야기는 비공식 조직이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 반짝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카마도가에 걸려있는 액자와 일련도를 통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그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태어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부디 미소를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울면 슬퍼서 견딜 수 없으니까. 떳떳지 못하다는 생각일랑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니까. 함께 싸우고 함께 웃었잖아요. 형제처럼 부모 자식처럼. 가슴 활짝 펴세요. 당신을 만날 수 있었던 건 그 무엇보다 큰 행운, 그리고 행복이었으니까. 당신의 존재가 나를 구원하고 고독도 전부 걷어차 주었습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면 불타오르는 듯한 힘이 몸속에서 불끈 샘솟는답니다. 가능하다면 살아서 곁에 있고 싶었어요. 다들 그러했죠. 가장 큰 바람은. 하지만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그래도 그나마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로 괴로운 일은 눈사태처럼 순식간에 사람을 집어삼키고 아무것도 선택하게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저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당신의 목숨이 중요했으니까요. 행복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봐주었으면 해요. 나의 이 행복이 얼마나 깊은지. 나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 따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도망치지 않고 계속 믿으며 언제든지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강한 마음들이 크나큰 칼날이 되어 적을 처단했지요. 모두의 힘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기적.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주세요. 사랑하는 동료들이여. 여러분들은 제 리뷰를 보고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요약식으로 리뷰를 했었고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자기가 봤던 작품이 맞나 이 작품이 좀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야 당연하죠. 작품을 보는 눈은 각자 다르니까. 그래서 이 리뷰가 귀멸의 칼날을 본 저의 시선에 맞춰서 나레이션, 음악, 효과 등 이런 연출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은 제 리뷰를 통해 저의 시선으로 이 작품을 다시 보는 거예요. 솔직히 유튜브 채널의 성장 측면에선 그리 좋은 컨텐츠는 아니에요. 한 편씩 편집할 때 들인 시간도 많고 효율을 좀 벗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을 수십 개 리뷰하는 것보다 이 작품을 하나 제대로 리뷰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원작을 다 보았을 때 판단을 끝냈어요. 이 작품을 좀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현실에서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굉장히 물불 가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 도파민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세상인데요. 귀멸의 칼날은 그런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귀멸의 칼날이 진격의 거인과 더불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단언컨대 이 작품들은 작가의 사상을 작품에 잘 녹여 풀어낸 서브컬처를 넘어선 예술의 영역에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에서 탄지로를 통해 여러 인물이 영향을 받았듯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혹시 느끼지 못했다면 제 리뷰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리뷰를 해나갈 테지만요. 아무튼 저의 연출하는 리뷰는 유튜브 리뷰 역사상 큰 획을 그었다고 스스로를 올려쳐보면서 이 리뷰를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